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을 진행할 김종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주에 여러분들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더 다채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교대생도 있고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교대생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수에서 지나가는 부분들은 교대생들이 아마 기존에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1, 2, 1학점짜리죠.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교육봉사활동 2학점으로 나눠지는 하나의 교육봉사활동 과목이 있습니다. 본래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짜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학기에 채워 나가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어떤 의견 개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소위 찢어 놓은 거예요. 30시간씩 30시간씩. 그럼 둘 다 합치면 토탈 60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이수하려는 학생들은 교육봉사 활동 2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30시간씩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이수를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주의점은 위 교봉 1학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봉 1을 이수하는 경우에 간혹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봉 2를 이수하고 교봉 2 때 수강 신청 후 최근 포트폴리오 서식을 반드시 참조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1에 사용했던 서식을 그대로 2 때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한 학기 정도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원을 이수하고 1년 뒤에 한 학기 정도를 더 지난 다음에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교가부 운영 규정이라든가 변경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자체의 어떤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식이 좀 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어떤 서식에 대해서 어떤 이제 피드백이 주어지는 경우 이걸 또 이제 인원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봉 2 때는 반드시 최근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죠? 아니면 최근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봉사활동의 이해, 봉사활동의 자세, 교육봉사활동의 이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 교육봉사활동의 유형, 교육봉사활동 이수과정, 그리고 교육봉사활동의 특징, 교육봉사활동의 사례, 교육봉사활동 주요 서식 및 작성, 교육봉사활동 터전 섭외 방법, 교육봉사활동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봉사활동의 이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봉사학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봉사학습. 자, 봉사학습은 봉사도 학습이다라는 개념으로 교육봉사활동 측면에서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배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봉사활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봉사활동과 매칭이 어느 정도 되겠죠. 유사하다라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발적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회봉사 이 두 가지 중에서 교육봉사활동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사범대도 그렇고 아마 교대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대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답이 나오겠죠.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크게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이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쵸, 의무성이 이제 띈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발적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의미의 자원봉사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원봉사가 뭐냐? 자원봉사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자유의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육봉사는 이 자원봉사의 어느 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영역은 자원봉사 영역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이죠.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일컫기도 하는 분이시죠. 이분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언을 남기신 분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시죠. 그죠?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비교하자면 옆에 사자가 있죠. 반면 사자는 무리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소수의 이제 자기 짝, 새끼 뭐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무리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자가 강하기 때문인 거죠. 즉 사자는 밀림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굳이 몰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홀로 밀림에서 산다고 한다면 과연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즉 인간은 서로를 보호하고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만든 덕분에 또 문명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죠? 예비교사로서의 어떤 지식, 이것도 능력이죠. 또 다른 말로는 우연적 변수로 인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어떤 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능력, 운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 추가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하나가 나눔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배려라는 것이죠. 자원봉사는 이러한 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봉사의 사전적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봉사를 이야기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또 이러한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라 이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 공익적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순수한 행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약한 힘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모여 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의 도움이 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겠지만 좀 더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봉사활동은 이타적인 행동이라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타적인 행동은 나의 옳지 않은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주며 나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나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입니다. 자,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방향성을 보도록 할게요. 그죠? 무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발성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사회봉사가 안 되는 영역이 이 자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 재능을 발휘하는데 교원자학과 관계없이 한다면 이런 자발성을 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이러한 공익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적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차원인 거죠. 이러한 어떤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비영리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시죠. 자, 그리고 비정파성, 그리고 비종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어떤 이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어떤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활동은 왜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대답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어떤 봉사활동, 이제 어떤 성적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 그죠? 자,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정신을 기른다라는 측면인 것이죠. 자, 지금부터 봉사자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대와 사범대가 같이 듣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곳에서 어떤 그 작성법이랄까 포트폴리오 그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혼동을 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 봉사함으로써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 태도, 유의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실한 자세를 가진다. 두 번째,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소명감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적 정의론을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죠.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재능,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런 재능들도 마찬가지로 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운을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 여러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다. 네 번째,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지나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날의 봉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철저한 시간관념과 책임감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봉사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사범대 이제 규정입니다. 교대도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비전공이더라도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는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국어교육 전공인데 수학을 가리킨다. 어린 나이 경우에는 가르칠 수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 전공자보다는 더 다채롭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그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맥락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봉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일을 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다. 기관이나 단체의 정책, 사명, 종교 등 기관의 특수성과 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첫 번째,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행동한다. 열 번째, 기관의 직원 및 봉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그냥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이제 호칭을 이제 대부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또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적이든 아니면 공적이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거죠. 봉사를 하는데 자신이 편견이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글쎄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그렇죠.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쌍하다는 어떤 감정.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13번째, 봉사 대상자의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번째, 주어진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담당 직원과 의논하여 처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성경험자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배로서.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걔네들의 어떤 특성이나 그죠? 걔네들의 어떤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처 방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과 그렇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 학생에 대해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겸손한 태도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옷차림을 유지하며 언행에 조심한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학생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롤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정한 옷차림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기관에서 어떤 이 내용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해준다는 봉사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봉사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대상에 따라 이러한 약속은 굉장히 더욱더 민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거거나, 그죠? 그걸로 또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 아동이 이것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특권 봉사자입니다. 자신은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자기 중심의 봉사자. 네 번째, 자신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봉사자. 활동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봉사자. 물론 여러분들이 기관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어떤 전공, 자신의 어떤 전공 과목을 하고 싶고 그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떤 과목등 기관 협의 및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이제 기관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기관의 어떤 사정도 있고 기관의 어떤 비전도 있고 이런 거에서 운영되는 게 이제 그쪽 기관인데 내가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관계도 성립이 안 되고 굉장히 교육봉사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지겠죠. 여섯 번째, 강요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해하겠죠? 이해됨지 할 만한 어떤 문항들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의를 강요하는 봉사자. 첫 번째, 불쌍하게 보는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난이나 아니면 가족 형태 등 떠나서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측은지심 문화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대1 또는 1대 다로 이제 대상자와 이제 만났어요. 그럴 땐 그런 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인격체들이죠. 같은 인간 대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중과 그죠? 배려가 항상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비판적인 봉사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잘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부분은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좀 잘한다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떤 특성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도 싫은 소리 싫어하잖아요. 그죠? 애들은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협박하는 봉사자. 이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이런 경향에 보이는 이제 봉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울면서 이제 기관 담당 선생님에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가 등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어떤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봉사활동의 목적을 확인하며 더불어 봉사정신을 가다듬는다. 세 번째, 활동 터전과 활동 거리를 선택하고 가능한 기관인지, 가능한 대상인지, 가능한 내용인지 등 자신의 역할에 따라 활동 계획 및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봉사해야 할 대상이나 기관이 어떤 특성과 니드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관의 특성이 있어요. 뭐 다문화센터든 아니면 저소득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든 그럼 그 센터만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는 그죠? 어떤 부분을 좀 더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활동 단계에서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봉사 대상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세 번째,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봉사 대상자를 정확히 이해한다. 피곤한 모습이나 하기 싫은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면 뭐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애들이,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캐치했을 때 그 다음부터 얘네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틀려져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단정하고 봉사하기에 편한 옷차림과 치장을 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봉사활동 전개 시 태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 두 번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락한다. 이거죠. 그죠? 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서. 약속에 굉장히 민감한 대상의 아동들이 있어요. 그죠? 약속을 이제 본인이 했고 그 아동과 지키기로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동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신뢰, 우리가 처음에 얘네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감 형성,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세 번째, 봉사활동 기록 노트를 참조하여 봉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비상시 연락 방법을 메모해 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활동이 몇 회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 텀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기억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먼저 한 교육봉사활동 그 학생들도 간결하게라도 메모장이라든가 그날에 했었던 특이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그 내용들을 기록 반드시 하라라고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이나 지도자에게 가능한 수시로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생 실습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육봉사활동이라는 실습 과목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경험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배움의 성찰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본 경험이 미진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더 이 학생이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갈등 관계에 놓일 것 같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란 말이죠. 그럼 얘가 왜 그러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성찰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론 얘가 상대방이 아동이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뭐 쓸 일이 있다든가 뭔가 이제 학용품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줬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준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도 준다는 보장이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아동의 어떤 상황 또는 여건, 뭐 어떤 이제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과 그 아동의 관계는 그렇죠.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거래 이게 뭔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뭔가 이 아동만의 뭔가 특수 상황 아니면 특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담당 선생님에게 연계시키거나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금전거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의사소통 시 태도입니다. 자, 눈높이에서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도 귀담아 듣는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에 너무 정신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생 얘기는 듣는데 또 듣다 보니까 다른 학생 또 중간에 뭔가 얘기하는데 같이 또 듣는 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개인 1대1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느라 또는 여러 가지로 이러한 어떤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이 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얘는 뭐 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화아동센터 그 일부 아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하는지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금방 이제 눈치챈다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이 아동들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좋게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얘기라도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또 산으로 바다로 뭐 이렇게 가는 이야기라면 다시 그 부분은 뭐 쉬는 시간에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수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뭐 요즘 세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된 이게 갓 교사가 된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어떤 공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뭐냐면 이제 공동 관심사라든가 화제거리를 잘 찾아내고 그 부분으로 서로 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은 잘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지나친 농담, 지나친 반말을 삼가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을 이렇게 보이는 잘못을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친구처럼 대하는 교사가 돼야지, 또는 편안한 교사가 돼야지, 이런 이제 예비 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적정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간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이 무너지는 순간 교사의 어떤 권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죠.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나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모방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하면 얘네들도 그만큼 그 선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 선으로. 얘네들도 일종의 여러분들과 같이 친밀함으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선, 여러분들이 그 적정선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고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습을 통해서. 그렇죠? 지나친 농담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나친 농담을 한다라고 해서 친해지는 거는 그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공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잘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본인이 없는 곳에서 흉을 보지 않는다. 그죠? 뭐 나도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게 흉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여섯 번째, 봉사 대상자의 사적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거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의 어떤 이제 친구들한테 그죠? 자신의 어떤 친구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하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정말 깊은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철저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쟤는 뭐 아빠가 없더래 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은 사적인 비밀이죠. 이런 부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봉사 대상자의 성격이 독특하더라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들이 부모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든 아니면 어떤 센터든 간에 담당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그 선생님이나 부모도 몇 년, 몇십 년간 얘를 봐왔고 이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안 고쳤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네들의 잘못을 잘 캐치한 거예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담당 선생님도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뭔가 노력해 보는 건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슨 일이든 익숙해질 때까지 봉사 대상자에게 물어본 후 수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하면 이 학생들의 어떤 이제 욕구라든가 아니면 실력이라든가 초기 아마 여러분들 테스트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수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담당 선생님에게 듣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1학기 때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그쵸? 적당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하는 게 뭔지 등등등 그런 걸 들으면서 무엇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라든가 아니면 그게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종결 단계에서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그날의 봉사활동의 과정을 재점검해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봉사활동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겁니다. 성찰의 과정 그리고 배움의 과정 이런 걸 경험해 보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봉사활동 코칭 및 평가회가 있다면 참여하여 자신의 봉사활동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교육봉사활동입니다. 자, 교육봉사활동을 사전적으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힘을 바쳐 애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교직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가운데 하나로 2007년 12월 개정된 교원자격 검정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봉사가 가능한 현장에서 졸업 전에 2학점 이내의 교육봉사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학생 교육봉사 참으로 해야 할 게 많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러한 것 듣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북스러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압니다. 공감하고 자 대학교 학점도 챙겨야 되고 자격증에다가 그리고 어학 점수에다가 대외활동, 봉사활동, 인턴 및 직무 경험까지 취업 준비까지 굉장히 할 게 많은 것이죠.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 이 교육봉사활동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입된 것 같냐 이거죠. 왜 도입된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첫 번째가 현장 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교생 실습만으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어떤 노하우 또는 어떤 경험을 채우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교육봉사활동이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직과정 이수기준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봉사 형태의 현장 교육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사의 책무성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직전 그런 책무성을 좀 더 그죠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해보도록 이제 권장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교육봉사활동 이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습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교육, 목표와 교육, 그리고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 확실한 내용, 그죠? 확실한 어떤 교육 내용, 그리고 확실한 교육 목표, 확실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교육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학습자의 능력 신장, 교수자의 교수 능력 개발 및 발전, 그리고 더불어 사회 발전이라는 것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 교육봉사활동의 핵심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교육봉사활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여러분들도 교생 실습 해보면 알겠지만, 수업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미리 준비하고, 그죠? 계획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간혹, 이제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수자가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질 뚝 떨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간파할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육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는 학점 취득인 거죠.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러한 교육봉사활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을 제공하죠.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 기회 제공.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좀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여러분 어때요? 좀 더 어떤 교육으로서 뭔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어떤 사회 공헌도 측면에서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적성 및 진로. 자, 여러분들 요걸 하면서 조금 더 내가 교사에 좀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요 왼쪽에 있는 두 부분은 여러분들하고는 뭐 관계는 없을 수는 있어요. 에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아마 일반 대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을 할 때, 그렇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프로그램, 교육봉사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에 참여해서, 그쵸, 참여한다면 나중에 차후에 이 자소서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것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좀 더, 그렇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서류 전형을 면제하거나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교사를 꾸고 있고 임용을 치른다면 관계는 없지만, 그죠? 자, 결론입니다. 교육봉사자, 봉사대상자 서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는 측면 이해하셨죠? 교육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보면 봉사대상자는 능력, 지식, 그죠? 얻겠죠? 자, 근데 예비교사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측면. 두 번째, 타인과의 협력,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험, 그죠? 아동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쪽 담당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 경험, 이런 것들 등등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 자신의 적성이 정말 교사에 적합한지, 예상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자기성찰 과정, 배움의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교육봉사활동의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정규교육기관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요곳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자, 다음은 공공기관이 장애 인정한 비영리기관이죠.
요쪽보다 요쪽 공공기관회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범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지화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등 이런 케이스가 있죠. 자,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이쪽은 굉장히 좀 수요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저희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교육부인가 등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외교육봉사.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다면, GTU에서 아마 그 해외교육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아마 진행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는 지금 대상이 아니겠죠.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외국의 교육청입니다.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중등 학교입니다. 이는 사전 교육학과와 협의 진행된 사업단, 그 대부분 GTU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교육 봉사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2020년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1학기도 마찬가지로, 대학 인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원래는 대학 인정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대학 인정도 가능하다. 이 대학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으로 이제 해외 학생들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교육 봉사활동의 내용을 보면 실제 초중등 교육과정이 배치되어 있는 정식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육 봉사활동으로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사범대 학생 같은 경우에 중등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각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기본으로 선정하지만 그 외의 교과 선정도 가능하다. 교원 자격증이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문성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본인의 전공 외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 전공자보다는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학생이 그 수업을 싫어하게 되는, 앞으로 계속 이어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정할게요. 자, 이는 여러분들 부정적 잠재 교육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외 인정. 교육봉사활동 담당 교수 또는 운영교수에게 확인된 내용. 이 외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은 불가능합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된 부분을 보면 내용입니다. 1대1 또는 1대 다 수업 및 학습 부진화, 단어가 좀 그러네요. 특수화 등 아동 멘토링, 센터 자체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근데 여기서 센터 자체 교육 활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후 나중에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 그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교육과정이거나 또는 교육과정과 연관된 내용이어야 되겠죠. 자, 학습 멘토링, 튜터링, 그리고 교사 보조, 도우미,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내용을 했을 때 단순 수업 준비라 아니면 보조, 단순하게 이제 보조 역할, 예를 들면 워드를 쳐준다든가, PPT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 교수 활동은 100%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봉사, 사전 협의된 GTU, 해외교육봉사 등 유초, 중등 대상 해외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이수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교대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 협의 후 그 포트폴리오 서식 중에 신청 계획서가 있죠. 요거 운영교수라든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적절한 기관인지, 적절한 대상인지, 적절한 교육 과정인지 등을 추후에 문제가 없으려면 이런 계획을 운영교수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OT에 참여했어요. OT에 참여했으면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OT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한해입니다. 이 신청계획서 메일로 운영교수에게 확인, 받고자 하는 학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에는 첨부해야 되겠죠. 교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교육봉사활동 실시,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목 이수 통과를 하느냐, S, 불통과, U 이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교육봉사활동의 특징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조용한 학교의 한 학급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교실란을 들여다보니 학생 몇 명이 모여 같이 영어 문장을 읽고 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다.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수업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인다. 가르치는 사람의 표정에서도 열의와 즐거움이 전해진다. 그럼 누구 같아요? 대학생.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비 교사에 해당되는. 자, 즉 학교 현장, 여러분들 교생 실습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현장의 교육과 이 모습 어떤 점이 다르죠? 어떤 점이 좀 다르나 보여요. 가장 첫 번째가 1대1로 할 수 있거나 1대 소수로 할 수 있거나 이거예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또한 그렇다 보니까 학생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들의 어떤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보고 그죠? 여러분도 배우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교육봉사활동 완료된 후기입니다. 후기. 그냥 여러분들 읽을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교육봉사를 구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고 시간도 많아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얻는 게 더 많았던 교육봉사였다. 서울동행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교육봉사자와 학생을 연결해준다. 서울동행을 통해서 처음 교육봉사를 구했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이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생각에 설레는 작년 가을이었다. 처음 만난 학생과 약 6개월을 함께 하게 될지 잘 몰랐지만 봉사 내내 내 학생과 처음과 끝을 함께해서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만난 학생은 영어에 대한 의지도 있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 나도 좋았다. 교육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나 싶은 순간이 종종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봉사가 연기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온라인은 편리성 면에서 좋았지만 확실히 강의하는 나도 듣는 학생도 집중도가 떨어졌다. 함께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학생의 생일도 지나갔다. 교재 마스터 초등 영문법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권을 모두 마치는 것이 목표였는데 다행히 목표는 도달했다. 수업을 마칠 때가 되니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이 오고 있었다. 마지막 날 학교로 가는 길이 유난히 따뜻하고 날이 맑아 언제 다시 올까 싶어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잘 나왔다. 유난히 마지막 날 분주해서 정신없이 수업을 마쳤는데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느낌이었다. 집에 오는 길에 학생이 톡을 보냈는데 감동이었다. 그렇죠? 이런 톡을 이제 보낸 겁니다. 선생님 거의 한 년 동안 영어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처음에 읽는 거랑 쓰는 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영어도 알고 영어 시간 때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부분이죠.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좀 저는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미술교육대학원에서는 진로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박물관, 미술관 또는 교사이다.
대부분 교사를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임용고시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매우 힘들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 다른 길을 궁금해할 때 교육봉사가 끝나고 학생은 내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 주었다. 라는 이제 후기를 쓴 대학원생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좀 뭔가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교육봉사활동 주요 서식 및 작성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교대가 아니라 아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초등과 아라다 보니까 이게 좀 교육봉사활동 이제 작성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만 그냥 하시고. 자, 교육봉사활동 주요 서식 및 작성입니다. 아까 계획서 이야기했죠? 이 계획서. 이 계획서도 사범대학 교대가 좀 이제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설명하면 또 오류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범대 학생들은 예시 이런 내용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확인서. 확인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봉사활동 터전 섭외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확인 후 섭외를 해야 되겠죠. 자, 교육봉사 치상 수강생 직접 섭외 원칙이 교육봉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 사범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교대 시스템으로 이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규정은 아마 유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부적인 대학 내 규정이 약간 틀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규정을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학기 활동처절 섭외. 교수계획서 그 메뉴 쪽에 보면은 지난 학기 활동처절 그 기존에 했었던 학생들, 이상이 없었던 학생들 기간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 또는 학교 홈페이지 봉사 참조를 하셔도 되고 또는 주위 선배들도 있잖아요. 먼저 했었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도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가까운 지역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그죠? 이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으로 한 사범대 학생들은 한 70% 정도? 60, 70% 정도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자, 교육봉사활동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영규정은 뭐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 1번과 2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 중,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이죠. 본래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성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육봉사활동의 제외 대상자는 성인은 제외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가부에 문의를 한 결과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성인이 경우에는 우리 정식 그 교가부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다니고 있는 성인들은 가능하다라는 이제 뭐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성인 문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제 하는 이제 뭐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설명됐죠? 자, 대상으로 교육적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아까 전에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초중등 교육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초중등 고등학교 이곳에서 이제 하는 봉사활동이면 이 기관의 적합성 뭐 크게 이걸 확인 안 받아도 돼요. 100%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외에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반드시 맞는지를 적합성 부분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부분. 뒤에서 설명을 추가로 할게요. 자, 교육 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화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그리고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 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설명된 것 같아요. 특이점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죠. 자,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노인 문의교실 여기 나와 있죠. 자,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교과부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인가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비영리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내용은 뒤에서 잠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교육봉사활동 인정불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부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등에서의 봉사활동 불가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불가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은 비영리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자, 그러니까 그 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등록기관인지 물어보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물어보면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는 100% 되는 곳이죠. 자,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확인서 하단 등의 기관장 직인을 찍는 곳에는 반드시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개인 서명이나 개인 도장은 인정 불가능합니다. 자, 봉사기관 행사의 일환으로 봉사 학생들과 영화관 인솔 활동 불가능하죠.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교육봉사활동 불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 프로그램, 이거는 일종의 인건비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간단한 인건비성을 제외한 겁니다. 실비 그런 부분, 간단한 어떤 차비 형태 작은 금액, 이 부분은 가능하죠. 인건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급식지도, 등하교지도, 시험감독, 행정업무, 행사 진행 및 스텝, 자율학습 감독, 청소, 환경정리, 그리고 도서정리, 교육자료 준비 등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 활동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봉사 대상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진행해야 하며,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 반드시 운영교수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일종의 사례를 가지고 유의점을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한 공부방 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부진 초등학생 공부를 도와줄 고등학생을 20명 뽑는데 100여 명이 지원을 해 선의가 넘쳐나는 듯 했어요. 너무 좋았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당일 실제 나타나는 학생은 7명밖에 나오지 않아 공부방을 찾은 일부 학생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1대1 학생을 받아야 할 학생은 2~3명씩 함께 수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조금 낫겠죠. 그런데
간혹 그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물론 개인적 사정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큰 이제 사정이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기관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봉사기관이나 단체들의 노쇼를 감안하여 모집 인원보다 10%를 더 뽑는다고 합니다. 노쇼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펑크내는 이들, 그들이 외면한 대상은 도움이 절실했던 이들이기에 그 상처가 더욱 크게 남는다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계속 유의점 중간 부분에 이야기했던 약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학생과의 약속, 그리고 또 기관과의 약속. 그렇죠? 큰 어떤 사정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유의점입니다. 4학년 졸업시기 전에 이수하자, 이겁니다. 물론 4학년 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지지난 학기인가요? 그때 4학년 2학기 때 교육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교육봉사활동을 그 코로나 때문에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 이 학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 학생도 스스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고 속상했고 고민도 굉장히 많았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학교와 또 이제 학과와 다 이야기를 통해 갖고 그죠? 그렇죠. 조금 연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수를 하게 했는데 자.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4학년 전에 이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인정한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담당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기관이에요? 여쭤보시면 담당자가 바로 답변해줘요. 그리고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인지를 물어보면 그 담당자가 바로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이상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불가하다.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운영교수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받으시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간이 어느덧 OT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음은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 자, 여러분들 뭐 보편적 사회라고 이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도덕 교육이에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친구의 이에 브로콜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자,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걸 보면서 웃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선택을 하겠냐 이거죠. 2번. 친절하게 친구에게 말해준다. 너 꼈어. 세 번째. 친구가 민망해할 수도 있으니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가가 이에 있는 브로콜리를 직접 빼준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뭐 고춧가루 묻어서 그죠? 좀 비유가 그랬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 답이인 것 같아요.
찍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앞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의 도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이거다라는 교육을 안 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요거를 이야기 드리느냐,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다문화 사회인 경우에 특히 그래요. 다문화 사회인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다인종,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꼭 이게 답이다라는 것을 안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받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좋은 교육, 나쁜 교육을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은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입관 이런 거를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느 게 맞는 가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문화 사회에서가 이런 특징이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봉사활동인 경우에는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예비교사로서 지금 현재 예비교사로서의 어떤 성장, 발전하는 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